네, 그럼 지금부터 2021 중앙포럼 20대 대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 오후 순서 두 번째 세션 국민의힘의 대선 공약과 정책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올라오실 때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7분이 토론에 참여를 하시게 되겠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두 분께서 정책 토론에 참여를 하십니다. 강석훈 전 국회의원 그리고 김현숙 전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좌장을 맡아주실 분은 오종남 서울대학교 과학기술혁신 최고과정 명예주임 교수십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그리고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토론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강석훈 전 국회의원께서 주요 공약을 발제해 주실 거고요. 이어서 오늘 좌장을 맡아주시는 오종남 명예주임 교수께서 모두 발언을 하시고 본격적으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무대 위에 마스크를 7분께서 끼고 계시는데요. 토론을 시작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토론을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마이크를 오늘의 좌장이신 강석훈 전 의원께 넘기겠습니다. 네, 아나운서가 죄송합니다. 광석훈 전 의원께서 주요 공약 발제를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석훈입니다. 오늘 저희는 윤석열 후보의 비전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큰 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 대해서는 패널 여러분들과 관중 여러분들께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구체적인 정책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세상은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앞으로 맞게 될 변화는 이제까지 있었던 변화에 비하면 그 변화의 속도나 폭이나 깊이가 너무나 다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지만 저는 이 다가오는 변화를 크게 세 개의 변환으로 보는데, 하나가 디지털 변환이고 또 하나가 그린 변환이고 녹색 변환이고 또 하나가 바이오 변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변환의 최종 형태는 어쩌면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또 우리가 더 뜨거워진 상황하에서 인류가 계속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는 환경 문제가 우리의 큰 대전환의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바이오 부분의 비약적인 발전은 사실은 우리 사람이 사는 수명을 얼마까지 연장시킬지 모르고, 그렇게 연장된 수명은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지고 올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변화라면 사실은 그동안 우리 인류 역사를 이끌어왔던, 특히 20세기에 우리 전 세계를 이끌어왔던 기본적인 패러다임이었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글로벌주의도 굉장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제도적 변환과 더불어 다 아시겠지만 앞으로 G2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대결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이 대결의 결과가 앞으로 1, 2년 내에 나오지 않고 적어도 20, 30년 이상 걸릴 것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 과정상에서 대한민국이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이냐,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매우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글로벌 현황이라면 저는 대한민국이 국내 현황으로 좀 좁혀보면 크게 4가지 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산업화 이후의 경제의 위기, 그리고 복지사회 시작 이후에 어떤 양극화라는 사회의 위기, 그리고 선진화 이후 시작에 대한민국이 인구 측면에서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존재의 위기, 이런 4가지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이후의 정치의 위기라는 건 사실 정치 과잉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과거 역사상 이렇게까지 높아진 적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산업화 이후 경제의 위기라고 할 때 그건 우리의 잠재 경제 성장률이 0% 시대가 임박했다는 거, 그리고
복지화에 대해서 복지에 무수히 많은 돈을 쏟아 부었지만 여전히 빈곤층은 많고 사각지대는 많이 존재하는 이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그리고 인구 문제, 어쩌면 우리 민족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먼 훗날 이 중대차원 문제들이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한 저는 3가지 정도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성장과 발전의 원칙으로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로 미래를 연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의 원칙과 더불어 연대와 통합의 원칙으로 단 한 명의 국민도 뒤처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성장의 원칙과 연대의 원칙을 통합하는 원칙으로 사회적 자본을 매우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원칙 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을 그려보면 저는 첫 번째는 공정과 신뢰가 흐르는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지의 프론티어를 개척하는 글로벌 경제 강국, 그리고 세 번째는 괜찮은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되는 일자리 나라, 그리고 글로벌 가치에 기여하는 세계 시민 국가입니다. 이러한 국정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국가 정책 시스템은 먼저 제일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에 기반하는 민간 주도 경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사람의 국민도 뒤처지지 않게 하는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공정하고 유능한 정부 시스템이고요. 네 번째는 가치를 공유하는 글로벌 국가와의 공존 시스템입니다. 저의 이러한 방향을 조금만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 경쟁하는 민주당과 비교를 한다면 이렇게 앞쪽이 민주당이고 뒤쪽이 저희 기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정부 주도 경제라면 저희는 민간 주도 경제입니다. 민주당이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운영한다면 저희는 규제를 혁신하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민주당이 부채를 쌓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오히려 장려하지만 저희는 부채가 아니라 자산을 쌓는 데에 우선을 둘 것입니다. 민주당은 확장 재정을 굉장히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생각하지만 저희는 재정을 건전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할 겁니다. 민주당은 이 여러 가지 공약 등에서 보면 고립주의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는 개방주의를 갈 겁니다. 민주당이 과거주의를 간다면 저희는 미래주의로 갈 것이고요. 민주당이 분열주의로 간다면 저희는 공존주의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민주당이 실험 위주의 경제 정책을 간다면 저희는 실증 위주의 경제 정책을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큰 틀의 방향에서 몇 가지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저희는 사회적 자본 확대를 위한 총체적 사회 개혁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불공정과 부패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발전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저희 문제의식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유무형의 각종 기득권 타파를 위한 제도 개혁과 재 분야에서 각종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제도 개혁, 이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정의 기반 하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나오는 정책들은 한두 가지 정책이나 한두 부처의 힘만으로 될 수 있는 정책이 거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융복합 정책, 이런 것들은 한두 부처나 한두 정책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융복합 정책, 이것도 기후변화도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또한 예를 들어서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가치에 기반한 통화 정책, 또 통상 정책, 이런 것들은 다 정말로 융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통합적 접근을 중요시할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 이것들 할 건데, 저희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두 바퀴 경제 체제입니다. 한 바퀴 체제, 한 바퀴는 혁신이 투자가 일자리로 연결되는 이 혁신 바퀴와
또 하나의 바퀴는 바로 교육, 복지, 일자리가 함께 돌아가는 이 기회의 바퀴입니다. 그래서 혁신의 바퀴와 기회의 바퀴가 같이 굴러가면서 일자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역시 융복합 적응 및 대응 정책이 필요할 것인데요.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저희는 논의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 5천만을 지키기 위한 그랜드 플랜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것 하나의 대책이라면 또 하나의 분야는 대응 분야가 있지만 또 하나는 적응입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시대, 고령화 시대에 어떻게 총체적으로 적응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가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앞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앞으로 할 방향에 대해서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세부 공약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패널 여러분들이나 플로어 여러분들에서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석훈 의원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종남입니다. 네.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JTBC가 후원하는 20대 대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한 중앙 포럼의 마지막 제2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기조 연설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에 앞서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님의 개회 강연이 있었고, 그리고 경총 회장님과 대한상의 회장님의 기업 입장에서 본 대선 후보에게 바라는 축사라는 이름의 연설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이 앞에 이주호 교수께서 좌장으로 진행하신 더불어민주당의 제1세션 공약을 점검하는 제1세션 공약 토론이 있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이면서 마지막인 국민의힘 공약 토론은 아까 사회자가 아나운서가 소개한 대로 네 분의 교수님을 패널로 모시고 안석훈 의원이 발표하신 기조 강연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세션에서는 한 분 한 분에게 15분씩을 드리고 이 질의응답을 하니까 아마 여러분도 지루하셨을 거고 시청자분들도 좀 같은 얼굴을 15분을 보고 있으려면 지루하셨을 것 같아서 저는 순서 없이 맨 처음에 경제 전반에 관한 질문으로 박민수 교수님으로 시작을 해서, 경제학 교수인 박민수 교수님으로 시작해서 쭉 흐름이 이어갈 수 있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때 필요하다면 제가 추가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박민수 성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급적이면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도 3분 이내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렇지만 또 우리 한 분이 발표하셨는데 추가로 하실 게 있다면 그 경우에는 제가 두 분 중에 누구든지 추가로 마이크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 교수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균관대 박민수입니다. 먼저 큰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고요. OECD에서는 2030년 이후에는 0%대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정부에서 이
성장에 대한 정책이 없이 가기는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낮은 잠재 성장률을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정부가 성장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다음에 올릴 수 있다고 보신다면 어떤 정책이 가능할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면 사실 그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전환, 변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제 정책은 10년, 20년 전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차별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과거의 성장 방식으로는 다시 과거의 시절로 그러니까 성장 방식으로는 성장 열차에 올라탈 수 없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서울대 김세직 교수가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5년마다 잠재 성장률이 1%씩 떨어지는 소위 말하는 김세직의 법칙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2%대의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이라고 봤을 때 그 법칙에 따르면 향후에 10년 이내에 대한민국 경제가 0% 성장 시대로 가는 것은 사실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잠재 성장률을 다시 올리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첫 번째 일자리 문제, 두 번째 복지 문제, 세 번째 사회 갈등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잠재 성장률을 올리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동안의 경제 성장 방식은 이런 거였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어떤 특정 산업들을 정하고 또 정부가 거기다 100조 원, 150조 원을 집어넣겠다 이런 식의 경제 성장 방식을 있었는데,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논의는 지난 20년간 쭉 있었던 논의입니다. 쭉 있었던 논의지만 결국 우리 잠재 성장률을 올리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 바꿔야 하는 방향의 제1방향에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 정책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런 과거의 정부가 도로나 항만 등 SOC 투자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면 이제부터는 정부는 그러니까 교육, 금융, 제도, 규제 등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혁신 인프라를 많이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힘으로 경제 성장률이 다시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시 강석훈 의원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림으로써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김세직 교수는 우리나라의 발전이 30년 동안 고도 성장을 이룬 1990년에 시카고 대학에서 교수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1961년부터 1990년까지 발전해온 고도 성장을 앞으로도 30년간 계속할 수 있겠느냐 해서 본인은 30년 동안 연구한 게 과연 대한민국이 그렇게 계속해서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을까를 연구했더니 매 5년마다 잠재 성장률이 또는 성장률이 1%포인트씩 떨어져서 지금 현재 겨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또는 잠재 성장률은 1% 수준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강석훈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나 복지나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래서 박 교수 질문하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 강 교수께서 그런 식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획기적인 변화가 없이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전제하에서 앞으로 그런 정책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누가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서울대학교 조영태입니다. 저는 인구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잠재 성장률 이야기가 나왔지만 성장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이 생산을 하는데 생산을 할 사람이 많든지 아니면은 생산성이 높든지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아마 성장률이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강석훈 교수님 대답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거를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일을 할 사람은 어떨 거냐. 그게 결국 이제 인구 문제랑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가 이제 내국인으로 보면은 작년부터 조금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그냥 인구 전체가 아니라 일하는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드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안 줄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31년까지 앞으로 10년 남았는데 10년 동안 일하는 한 25세에서 59세 인구가 한 부산시 인구 하나가 사라지게 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그냥 정해져 있는 거라서,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이 지금까지는 저출산과 고령화 중심으로 저출산 고령세 기본법에 의거해서 이야기가 되었고, 그런데 아까 우리 민주당 세션에서도 인구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여전히 저출산은 뭐 복지 문제로 풀어야 되고 혹은 뭐 젠더 문제로 풀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궁금한 게 국민의힘 쪽에 이 윤석열 후보는 인구와 관련된 정책의 방향을 과연 어떤 것으로 잡고 있는가.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이 저출산 고령화 대비 융복함 대응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인구 정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국민의힘이 여당이던 시절에 강석훈 전 의원은 경제수석을 하셨고, 김현숙 전 의원은 고용복지수석을 하셨기 때문에 두 분이 지금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김현숙 전 고용복지수석께서 답변하실 문제 같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질문이 너무 저는 중요한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에 우리 강석훈 교수님께서 성장의 어떤 뭐랄까요, 기저가 결국은 이제 민간을 중심으로 한 어떤 성장으로 가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생산성을 높여서 결국은 성장의 기틀을 다시 만드는 게 이제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은 결국 저희가 이제 좀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라 좀 죄송하지만 생산함수에 들어가는 그 요소 중에 인구가 당연히 그러니까 근로자죠. 근로자만 있는 건 아니고 노동자가 들어가고 물적 자본인 자본이 들어가고 결국 생산성이 결국은 한 나라의 어떤 GDP를 결정하는 건데, 그중에 인구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제 인구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제가 앞에 세션을 듣지는 못했는데요. 민주당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차별화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규모 문제에 대한 대응. 처음에 우리 강수성님께서 발표하실 때 5천만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대응에 대한 말씀하신 것 부분은 인구의 양에 대한 얘기도 여전히 저희가 이제 뭐 완벽하게 포기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왔지만 어떻게 우리가 인구를 유지해 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그 문제만 가지고 더 이상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대한 문제. 대한민국이 지방이 소멸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소멸할 일은 없지만 지방이 소멸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민의힘에서 고민하는 두 번째 인구 전략이고, 세 번째는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적응에 대한 얘기인데, 다가올 인구 절벽이 가져올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게 저희가 처음 발표했던 융복합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세 가지 정책을 갖고 있고, 첫 번째 이제 제가 조금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면 너무 중요한 문제여서, 인구 규모에 대한 접근은 아시다시피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일자리, 주거, 그다음에 교육의 문제, 정주 여건의 문제 너무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어떤 거시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불균형의 문제라든가 지역과 서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의 문제라든가 불공정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 두 번째 지방 인구 감소의 심각성은 결국은 국토의 균형 발전의 문제,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정주 여건과 산업 발전, 일자리, 그런 문제를 어떻게 국토의 균형 발전을 갖고 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랑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인구 감소와 연령 교사의 변화가 갖고 오는 새로운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굉장히 빠른 고령화 속도에서 아이들은 굉장히 적어지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건드려야 되는 문제들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유아, 몇 명 안 되는 소중한 영유아에 대한 보육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고, 커가는 우리 아이들의 초중고 교육 정책은 어떻게 바꿀 것이며,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연금 정책, 소득 보장에 대한 연금 정책, 그 다음에 오래 사는 100세 시대가 축복이 되려면 건강해야 되니까 결국 의료 정책,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정책의 그 기본법, 저출산 고령화 관련된 기본법도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정부의 어떤 거버넌스도 이런 융복합 정책에 맞춰서 바꿔가려고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누가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러시죠. 예, 이번 대선에서는 청년들, 특히나 이제 20, 30대 청년들의 마음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일자리 정책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청년들의 관심사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비정규직의 문제인데요. 비정규직의 문제는 사실 우리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고. 권혁 교수님 잠깐, 우리 권혁 교수님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데 노사관계를 전공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질문. 네. 해서 이게 비정규직 문제로 대별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는 따지고 보면 지난 정부,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계속 중요한 과제로 대두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때는 소위 비정규직 제로라고 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20, 30대들에게는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 오히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오히려 심화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고민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책의 방향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또 매년마다 최저임금에 관한 논란은 마치 전국적인 단체 교섭 마냥 한바탕 좀 봄마다 시끄럽게 만드는데요. 이런 최저임금에 관한 이 윤석열 후보 캠프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또 네. 대답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를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드시면서 이제 굉장히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을 챙겨 오셨는데, 비정규직은 그 160만 명 더 늘어서 지금 약 800만 명 정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21년 8월에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을 보니까 38.4%인데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의 32.9%에 비해서 오히려 5.5%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제로를 천명했지만 오히려 비정규직은 더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임금 격차도 156만 원이 좀 넘습니다. 평균을 했을 때.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지만 여전히 일자리 그 정부를 표방한 정부치고는 일자리에 대해서 가장 실패한 정부라고 저는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권혁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그 이중구조 개선은 굉장히 사실은 오랜된 그 이슈고, 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어떤 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좀 완화하고, 정규직을 무조건,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노력보다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해 가려는, 그야말로 임금이라든가 근로 조건에 대한 격차를 해소해 가서 결국에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가치를 실현해 가는 그런 사회로 가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갈 때부터 뭐 나는 비정규직, 예를 들어서 인천 그 국제 응급공 사태 같은 게 결국 뭐냐면 청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저도 학교 교수지만 금융공기업이나 공기업에 가기 위해서 2년 3년씩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먼저 비정규로 들어온 분들이 직종이나 직무는 좀 다르지만 이렇게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걸 보면서 청년들이 이것이 공정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문제 제기를 저는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후보의 어떤 입장은 결국은 과도한 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없애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없애는 것, 그것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말씀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은 사실 최저임금 제도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 뭐 최저임금이 또 굉장히 어려운 그 근로자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제 맞지만 너무 급격하게 올라온 거죠.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자영업자한테 상당한 충격을 주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 알바생이나 이런 그 가장 저임금, 그 다음에 단기 근로는 더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게 생겼고,
그다음에 그런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이후에 또 코로나19가 저희를 덮치면서 또 자영업자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고용원을 가졌던 자영업자들이 또 많이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앞으로 최저임금은 지금처럼 최임위에서 노사가 그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조금 더 어떤 사회적인 생산성이나 아니면 물가나 그런 지표와 인덱스랑 좀 결합을 해서 그것과 함께 가는 식으로 최저임금의 그 결정하는 방향을 좀 바꾸면 어떨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주제는 너무 넓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다음부터는 단답형으로 하나씩 이렇게 해서 좀 듣는 분들이 좀 속도감 있게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참석하신 패널 중에서 아마 한 분이 우리 모두가 다 특히 최근에 아마 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학의 대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권대중 교수님을 모셨는데 부동산 학회장도 하셨고 지금 부동산 학회 이사장으로 계시는 우리 권대중 교수님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대중 교수입니다. 부동산 쪽을 이야기하면 시청자분들의 귀가 쫓깃할 겁니다. 제가 오전에 일부에 제가 토론을 좀 했으면 했는데 못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똑같이 250만 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좀 복합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50만 호가 어떻게 나온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는 김현미 장관이 공급하겠다고 하는 127만 가구 플러스 알파가 있고요. 또 변창흠 장관이 공급하겠다고 하는 83만 6천 가구를 합치면 210만 6천 가구입니다. 후보님께서 내놓은 주택 공급은 44만 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전 정부, 소위 말하는 정권이 바뀐다면 이전 정부가 되겠죠. 이번 정부의 주택 공급 적자를 그대로 이어받은 건지 이게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공급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가 있습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형태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주택 100만 가구가 있습니다. 이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짓게 되면 기존 주택 가격이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원가주택 30만의 원가 개념이 무엇인지, 지금 현재 322군데 분양가 상한제 지역 또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62개 항목입니다. 여기에 업자 이윤 3%를 빼면 원가입니다. 이대로 원가를 공급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5년 후에 매각할 때 환매 조건부 이익의 30%를 국가에 내야 됩니다. 과연 무주택자 상해 최저주택 구입자가 청약 통장을 통해서 구입하거나 또는 이 주택을 분양받았을 때 불안전한 소유권 주택 30%를 내야 하는 주택을 받을 건가 한번 묻고 싶어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역세권 첫 주택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 임대부 주택입니다. 토지는 공공기관이나 국가가 갖고 있고 건물만 분양합니다. 물론 분양 가격은 건물만 분양하니까 많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게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형태인지, 둘 다 임대주택이 아니고 분양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은 그럴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공급 측면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의 주택 공급, 주택 상승률이 2015년도 5월 달부터 지난 10월 말까지 아파트의 상승률이 25개구가 20개구가 100%가 넘었고요. 평균적으로 119.72% 올랐고요. 전월세 가격 중에서 전세 가격은 무려 69.7% 올랐습니다. 단기적 주택 공급과 중장기 주택 공급 정책이 있는지요? 요것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권대중 교수님 질문이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네 꼭지를 질문하셔가지고 네? 제가 공급 측면하고 네. 그다음에 규제 쪽하고 네. 세제 쪽하고 세 가지를 묻고 싶은데 네. 공급 측면에 하나만 여쭤보면 시청자분들도 공급을 늘린데 이러면 끝나잖아요. 오케이. 어떻게 그럼 하는지 우리 여쭤보고 싶어요. 강석현 교수님 답변 부탁합니다. 예, 권 교수님 말씀이 굉장히 빨라갖고요. 제가 다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의 부동산 정책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큰 틀에서 저희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이 국민 삶의 문제에서부터 국가 경쟁력까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값이 안정화되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부동산 값의 안정화는
기본적으로 향후에 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라는 전제가 그런 예상이 국민들로 하여금 내가 지금 못 사더라도 5년 후에 살 수 있다, 3년 후에 살 수 있다 이런 식의 계획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주택 공급 계획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부동산 문제의 첫 번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정부나 뭐 누가 공급하고 싶은 주택을 공급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국민들이 원하는 시장에서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것이 또 두 번째 원칙 시장에서 원하는 저희가 부동산 하신 분들은 영양가 있는 공급 대책이라는 표현을 쓰시던데요. 영양가 있는 공급 대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두 번째 원칙이 될 것이고 세 번째 원칙은 정부가 모든 걸 다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민간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하면서 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과정을 통해서 민간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민간 주도를 건설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세 번째 원칙이 되겠고 네 번째 원칙은 바로 그러나 정부가 어떤 국가적으로 주택 공급을 전략적으로 해줘야 될 부문, 청년 부문이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주거복지 이런 파트는 정부가 맡아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큰 틀에서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권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신 부분을 다 지적해 주셨는데 먼저 숫자의 문제입니다. 숫자는 지난 5년간 우리나라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인허가 기준으로 주택이 공급된 게 280만 가구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준공 기준으로 260만 가구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250만 호 자체가 과거에 비교해서 턱없이 많다거나 그런 수치는 아닌 것입니다. 다만 과거에도 그렇게 많은 주택이 공급되었지만 상당수의 주택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주택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250만 호를 국민들이 원하는 영양가 있는 주택으로 공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 원가 주택이나 역세권 첫 주택이 그것이 시민들로부터 그러니까 수요자로부터 원하는 주택이겠느냐 굉장히 좋으신 질문이고요. 우리가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청년이나 또는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주택을 좋은 주택을 값싸게 그리고 아주 좋은 장소에 있는 걸 공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이라도 조금 싸게 해주는 것이 낮게 해주는 방식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 우리 청년 세대와 또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런 정책을 썼고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이 집을 안 오실 것이고 이런 부분이라도 약간의 뭐 토지 없는 허전함을 감내하시는 분들은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이런 주택을 말씀을 드렸다고 주택을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역세권 그러니까 원가 주택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특히 이제 LH 공사가 토지를 조성하고 그 토지를 팔거나 또는 아파트를 짓고 그거를 팔아서 거기서 남는 돈으로 임대주택의 사업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 넣는 작업으로 한국의 주택 정책이 갔었는데 이제는 이 땅 팔고 주택 팔아서 하는 부분에 돈 남기는 거 하지 말고 조성 원가로 건립 원가로 공급을 해주게 되면 이쪽 파트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LH가 이익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원가를 공급하겠다는 취지의 대답이 되는 것이고 임대주택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은 정부 재정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값이 너무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게 앞에 이런 정책들이 잘못돼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이제 뭐 정부의 25가지인가요? 뭐 공급 정책이라는 게 다 공급 확대 정책이 아니라 세금으로 진 누리려고 했던 정책의 실패가 결과가 특히 또 중간에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임대차 3법 같은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폭등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폭등의 결과 지금 정말 민심의 폭발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지금 아까 이제 인구 관계
질문을 하셨을 때 우리 인구가 잠재 성장률하고도 직결된다고 이제 질문도 하셨고 답변도 하셨는데 인구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교육일 것 같아요.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 초등학교 아이도 줄고 대학도 줄고 그래서 우리 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우리 조영태 교수님 인구학계 대가신데 우리 조영태 교수님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뭐 일단 교육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만 그 하나 말씀드려 250만 원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재 가구 숫자가 2천만 가구거든요. 그럼 10%를 넘는 거를 5년 동안에 공급한다는 건데 그래서 이게 실제로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보다는 아까 저기 강성규 교수님 말씀처럼 질적인 측면으로 이게 더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연 설명드리면 네. 제가 이번 정부에서 주택 공급이 없었다고 했는데 어찌됐건 국토부 통계상으로는 250만 원을 넘게 5년간 아 그런 거예요. 이게 공급했습니다. 예, 거의 불가능한 것 같은데. 자, 제가 그 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나라에 이미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가 확 줄어든 거는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사실 제가 72년생인데 저는 95만 명이 태어났고요. 지금 28살에 있는 제일 이제 구직 활동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94년생인데 이 친구들이 72만 명이 태어났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에 27만 명 태어났고 올해는 한 25에서 6만 명 정도 태어날 거예요. 앞으로 이 다음 대통령이 오셔서 임기 중에 우리나라 태어나는 아이들이 갑자기 30만 명대로 떨어지기 시작한 게 2017년인데 그 2017년생들이 초등학교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30만 명대예요. 그러니까 70만 명대 저희 100만 명, 70만 명 하다 30만 명대 된 애들이 초등학교를 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거는 그 얘기는 학교에서 학생 숫자가 교사들보다 적어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고요. 27만 명이 학교를 들어오면은 진짜 아마 교사보다 더 적을 거인 학생이 더 학교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얘기 뭘 얘기를 하냐면은 야 이제 큰일 났네. 이거 이제 적응해야 된다. 그래서 교사를 이제 뽑지 말아야겠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이건 정말 우리한테 새로운 교육 혁신의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 쪽에서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이미 줄어들게 되었던 이 인구 이거를 가지고 적응하자라는 것도 물론 좋은 말씀이시긴 한데 적응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거를 어떤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근데 그게 좋은 이제 예가 이 초등학교 교육이어서 저는 초등학교 교육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교육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학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미 대학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학이 학생들이 없으면은 적응해야지. 그럼 대학을 줄이면 되잖아요. 그냥 줄이면은 그거는 누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생존의 문제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적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획을 해서 새로운 대학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는 윤석열 후보 쪽에서 그런 생각을 어떤 공약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건 우리 김현숙 의원님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질문 저도 답을 좀 짧게 하고 싶은데 질문이 워낙 그 깊은 질문이시고 질문을 한 번에 두 개를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7만 명으로 그 아이들이 줄었어요. 너무 슬픈 일인데 뭐 다시 40만 명대 이런 거는 가임 여성 인구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불가능한 게 된 것 같고 이제 아까 그 그러니까 인구 결국 일할 수 있는 인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인구의 어떤 그 퀄리티, 휴먼 캐피탈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타겟팅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휴먼 캐피탈을 얼마나 잘 쌓을 것이냐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제임스 헤크만도 결국은 똑같은 $1를 투자해도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투자했을 때 훨씬 더 그 리턴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영유아 시기 그다음에 초등학교 시기에 아이들에 대한 어떤 투자를 과감하게 오히려 확대하는 그런 식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바로 할 게 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미 저희가 경선 과정에서 공약을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유보 통합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 3세에서 5세의 아이들이 지금 뭐 좀 전문적인 얘기지만 일부는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일부는 보육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오늘 일부 패널이었던 이주호 우리 장관님께서 차관 시절에 사실은 1차적인 통합으로 누리과정이라는 걸 만드시긴 했는데 여전히 두 시설이 만 3세에서 만 5세 아이를 다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격차가 굉장히 심해서 유보 통합을 하겠다는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결국은 그러니까 휴먼 캐피탈 인적 자본의 수준을 굉장히 어렸을 때 인적 자본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해서
그 어떤 바뀐 패러다임에서 적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과감한 투자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도 똑같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줄고 있는데 1인당 투자를 굉장히 늘리고 그다음에 AI 같은 교육을 통해서 지방의 아이들도 동일한 어떤 조건에서 서비스 AI 교육 같은 걸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대학은 저도 대학에 있지만 정말 생존의 문제가 매년 그 학생이 줄고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학교들이 지방부터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방이 어떤 생존을 하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나 여러 가지 대학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사실은 상당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의 어떤 간섭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대학이 자신의 자율성을 발휘해서 창의를 발휘해서 새로운 산업의 출현이나 새로운 직업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산학형 연계를 통해서 혁신을 통해서 기업의 니즈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2002년에 통계청장을 가가지고 소위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제가 이제 퍼뜨리고 저출산 고령화라는 쓰나미가 우리나라에 몰려오고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조 교수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90만 명대에서 3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진 아이를 출산 장려만 얘기를 하지 그러면은 지금 우리 김혜숙 의원 말씀하신 굉장히 공감인데 그러면 30만이 안 되는 애들을 어떻게 제대로 길러서 얘들이 몫을 더 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어요 사실은. 그거를 나는 다음 정부가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교육이든 초등학교 교육이든 교육이라는 것도 교육 서비스 시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대학이 지금 울고 있다 하는 얘기도 맞기는 맞지만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을 생각하는 거는 대학 교육의 서비스 공급자 입장인 거고 서비스를 받는 학령 아동 입장에서 보면 대학 나와봐야 취지가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학에 들어가서 안 들어가서 취직하는 것보다 더 낫게 만들 거냐 하는 휴먼 캐피털이라는 단어 제가 중앙일보에 칼럼을 쓴 적도 있는데 인적 자본을 질을 높이는 이런 쪽에 신경을 쓰는 그런 공약을 좀 개발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까하고는 반대 순서로 우리 권혁 교수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청년들의 문제를 얘기했으니까요. 이번에는 이제 제가 고령자의 문제를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이르러서 고령자 계속 고용에 관한 주제는 굉장히 계속 반복적으로 또 문제 제기가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정년 연장의 가능성 또는 뭐 정년 연장이 굳이 아니더라도 계속 고용의 가능성 등등을 잘 염두에 두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노인 일자리라고 해서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이런 일자리라고 하는 이런 문제 제기도 있어 왔는데요. 이 윤석열 후보 측에서 생각하시는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의 어떤 평생 일자리라고 그래야 될까요? 고령자의 계속 고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뭐 예를 들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 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조금 저희가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정년 60세의 어떤 법이 통과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정년 60세를 다 채우실 수 있는 분들은 20% 정도밖에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무원이라든가 공공기관, 대기업도 다 못 채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정년을 그냥 법을 통해서 연장하게 되면 또 빈익빈 부익부인 것 같습니다. 그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안정적인 정규직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격차만 좀 키우는 거여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52시간 이제 근로도 들어온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정년을 연장하고 근로 시간을 조금씩 줄여가고 그 다음에 소득을 이제 고령에 돼도 스스로 일해서 소득을 만들고 그래서 자립해서 살 수 있고 그런 걸로 가는 장기적인 방향은 맞습니다만 어떤 법제를 갑자기 정년을 65세로 바꿔서 더 오래 일하도록 만드는
고령화 스피드가 빠르니까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그 시장에서 전문직, 그러니까 뭐 50대 퇴직하셨더라도 다시 자신의 제2의 어떤 잡을 찾아서 거기서 자신이 조금 더 적은 임금인 거죠. 임금 피크제라든가 아니면은 직무에 따른 그 임금 체계 같은 걸 개편을 통해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어르신들한테 단기 알바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보다는 직업 훈련이라든가 저희가 평생 교육 시스템을 완벽하게 좀 구축을 해서 첫 번째 직업하고 두 번째 직업이 뭐 이어져서 똑같은 기술 분야로 꼭 간다는 보장도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평생 교육을 통해서 지금 대학의 어떤 생존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결국 대학이 이제 대학생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평생 교육의 한 그 인프라로 같이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직업 훈련과 직업 배치 재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에서도 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적절한 임금, 생산성에 맞는 임금 체계 같은 걸 개편을 통해서 한다면 저희가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대목 정도 해서 이제 시청자분들의 관심을 또 불러일으키려면 우리 부동산의 권대중 교수님을 모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엔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할 얘기가 많아서 제가 빨리 드렸는데 만약에 그 윤석열 후보께서 당선이 되신다면 양도세 그 한시 완화 얘기하셨는데 그 이전에 지역 규제 완화가 되면 이게 다 해결돼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난 10월 26일 날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보호한다면서 전세금 대출 규제 안 했고요. 중도금 대출 규제 안 했습니다. 그런데 분양을 받으려면 수백 대 1이에요. 분양을 받지 못하고 재고주택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것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왜 안 해주는지 이런 부분을 좀 전면 검토해서 금융개혁을 좀 할 수 있을 의향이 있으신지. 두 가지입니다. 규제 개혁 중에서도 지역 규제를 선별적으로 좀 맞춤형 정책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양도세가 좀 완화돼서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중과세 때문에. 또 한 가지 그 폭탄선을 한번 하셨지요. 그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폐지하겠다고. 네, 대다수의 국민들은 반대할 겁니다. 정부가 2% 낸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주택 수를 부과되는 사람 수로 나누면 인별합산이니까 나누면 2%보다는 훨씬 높아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보다는 정말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제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공정과 상식이 필요한 세제 개혁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단기적으로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해야 될 일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지역 규제가 굉장히 좀 일관성이 없고 또 기준이 또 들쑥날쑥한 부분도 있고 또 너무 지나치게 심하게 규제가 되는 지역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너무 과도하게 규제가 되어 있거나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분명히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전제 하에서 지금 시장과 어쩌면 시장과 정부가 서로 이렇게 막 너무 심한 이렇게 긴장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좀 유도하려면 시장에서의 거래가 보다 활발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양도세에 대해서 양도세를 검토함으로 해서 시장이 보다 거래가 많고 가격을 적정 가격을 찾아갈 수 있게 그런 양도세를 조정하는 방안은 저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뭐 평생 경제를 했지만 어찌 그렇게 현금이 많은 사람은 집을 살 수 있고 현금이 없는 사람은 집도 못 사고 전세도 못 옮겨가는 이런 상황은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거시경제 운영을 잘못해서 전반적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났고 근데 그 문제를 왜 개별 국민들이 집 하나 옮기는 것도 못하게 하는지 그건 정말 이해가지 않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가계부채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지만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여러 가지 금융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금이 있는 사람만 집 살 수 있고 현금 없는 사람은 집 못 산다는 이런 황당한 일은 다시는 저희 정부에서는 없을 거라고 100% 약속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종부세 질문하셨습니다. 엊그저께 일부 보도에 종부세 문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처럼 그 단어가 좀 세게 나갔는데요. 사실은 진위는 그거는 아니고 종부세는 이런 점을 강조하다 보니까 진위가 좀 왜곡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부세의 문제는 종부세 자체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종부세라는 것이 아무리 종부세가 선한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1년에 세금이 막 50% 100%씩 오르는 그런 식의 세금 부과 체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세금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내라고 하는 것은 또는 1년 소득에 가까운 것을 내라고 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고령자, 1주택자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을 도대체 정부가 정부에 내야 되는 세금 때문에 집을 쫓겨난다면 그런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나치게 오르는 1주택 고령자 등에 관한 세부담은 적정 수준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 종부세의 전반적인 폐지 수준을 갖지만 그건 아니고요. 종부세도 합리적인 방향, 세제의 원칙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건데 권대중 오해가 교수님 있었습니다. 마이크 잡으시려는 거 보니까 추가 질문인데. 네. 종부세 이 종합부동산세가 부유세인데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은 없습니다. 1가구 1주택이 그 집값이 오르는 거에 대한 부담감. 10억짜리가 20억 됐을 때 20억짜리 팔아도 10억짜리 두 개 사나요? 이게 자본이득이잖아요. 소득이득은 분명히 과세해야 됩니다.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계획이 좀 필요한데 그 대책을 좀 정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윤 후보께서. 두 번째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일정 기간 무주택자 이번 정부는요. 2017년도 파리 대책에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거주 조건 2년 있습니다. 적어도 거주가 그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대출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정책 이런 게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고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 교수님 많이 도와주시고요. 자본이득 부분에 한 말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종부세의 또 다른 이슈가 뭐냐하면 이게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게 가장 또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이고 특히 이 미실현 소득의 과세라는 측면에서 사실 그냥 한 집에 이렇게 오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정부가 이런저런 정책을 쓰더니 갑자기 집값이 2배가 되는 세금을 2배를 더 내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은 정의롭지 않은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는 사실은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하더라도 그 인상폭을 제한해야 되고 특히 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이런 집 하나 가진 민간에게 전가한 그 고통을 전가하는 그런 정책은 있어서는 안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잠시만 이 정돈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결정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 국민의힘의 정책 공약이 다 준비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패널로 나오신 분들이 패널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이 이러이러한 거를 다음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했으면 하고 바랍니다 하는 거를 건의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 김현숙 의원이나 우리 강석훈 의원께서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정책 공약을 개발할 때 참고해 주십사 그런 거니까 오늘 답을 꼭 다 하시라는 건 아니고 그런 거를 유념해서 정책 공약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박민수 교수님은 첫 번째 질문했는데 계속 지금 내가 역순으로 하는 바람에 기다리셨는데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또 그 좀 큰 경제 문제에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오전에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 그 사회 안전망을 더 두텁게 하고 더 촘촘하게 하겠다 강조하신 거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고요.
그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자유창의 혁신에 기반하는 민간주도 경제를 추진하다 보면 그 경쟁에서 누락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설사 누락되지 않더라도 뭔가 사회 안전망이 있어야지 마음 놓고 창의도 하고 혁신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 안전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OECD의 굉장히 최하위권이고요. 사회복 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경제 성장이 계속 잘 돼서 이게 세입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면 좋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정부가 부채를 내서 그 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올려서 돈을 마련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본 국민의힘의 입장을 보면 이제 건전 재정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고, 증세에 대해서도 반대고 오히려 감세 쪽의 발언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사회안전망 확충과 건전 재정, 그 다음에 감세 또는 증세 억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 교수님, 사실 우리나라 거시경제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회 통합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발전과 사회적 성숙을 위해서 복지는 더 증대시켜야 되고 복지망도 더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세금을 올리거나 또는 부채를 늘리거나 해야 되는데, 이거 어느 하나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 쉬운 일이 없습니다. 세금을 올리는 것은 사실은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채로 조달하는 것은 우리 후대에게 후대가 쓸 돈 우리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우리가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 결국 이 세 가지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찾아야 될 것이냐가 1차적인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OECD 한 평균 22% 정도에, 우리가 한 10%포인트 모자란 한 12%포인트 정도, 12% 정도이고, 이는 OECD 전체 국가 중에서 D에서 한 서너 번째 정도 수준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라는 게 워낙 빨라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복지를 많이 늘리지 않아도 고령화되는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저절로 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비중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조달해야 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근데 이런 국민들께 어떤 세금을 올리겠습니다, 또는 세금 당장 문제 없으니까 저희 부채 쓰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방식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두 가지 국민에게 부담을 드리는 일을 하기에 앞서서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바로 재정 지출의 구조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들어올 때 예산이 약 400조 원 정도였는데 지금 6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200조 원이 넘게 증가된 그 재정 지출 증가분 중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은 비효율적인 부분이고 비효과적인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국정을 운영할 때 보면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 5조 원을 더 추가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럼 그 5조 원 사업을 위해서 기획재정부가 굉장히 고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작년에 예산실에 가지고 와서 예산실에서 이렇게 이 사업 효과가 없다라고 X표 그었던 사업들이 다시 생존해서 생존해갖고 그 사업을 5조 원 채웠던 기억이 사실 솔직한 말씀은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5년 사이에 200조 원을 늘리면서 그 늘리는 것들의 효과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전적인 사후적인 분석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저희는 새롭게 만약 출범을 하게 된다면 이동안 200조 원 이상 늘은 이 정부 지출 전체를 다시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정말로 국민들한테 어떻게
어떤 게 도움이 되는 건지 어떻게 도움이 안 되는 건지를 면밀하게 하고 그중에 필요 없는 부분을 먼저 모아서 그 부분으로 일단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할 것이고 거기에 바탕에서 추가적으로 부채 조달이나 또는 세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현재 상태가 이렇고 이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원래 좌장이라는 거는 자기 발언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토론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인데 제가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첫 번째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오전에 그 연설 들으면서 굉장히 안심을 했던 거는 복지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그래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나. 복지라는 거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한테 일자리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복지고 어떤 연유든지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보완적으로 해주는 게 복지다 하는 걸 아침에 이 기조연설에서 아마 양당 후보 거의 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정을 어쩔 수 없이 적자 재정을 한다면 경기가 어려울 때 어쩔 수 없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적자 재정을 한다면 적자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강석훈 의원 말씀은 그 예산 지출의 내용이 우리나라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아침에 나온 이야기를 빌리면 인프라로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 경제의 실력을 좀 부강하는 쪽으로 써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걸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뭐 굉장히 생산적인 논의를 했고 반드시 또 약속을 했으니까 앞으로 비생산적인 재정 적자는 안 하겠다고 우리 강석훈 의원 약속을 하셨으니까 일단 공약에 그렇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권혁 교수님 요새 지금 노사 자체에 대한 문제는 거의 논의가 안 된 것 같아요. 노사관계 전공이신데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독일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한국은 노사관계가 너무 투쟁적이다. 저렇게 투쟁하고 나서 어떻게 다시 정상 조업이 돌아가는지 너무 신기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노사관계는 정말 좀 대립적이죠.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이 전환돼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이런 노사관계, 대립종사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가? 만약 그걸 협력적 근로관계로 노사관계로 바꾸자면 정부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이 새로운 정부는 뭔가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 혹시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굉장히 격렬한 노사 관계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모든 직종에서 그렇진 않지만 이제 대기업의 노조들이 좀 굉장히 격렬한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이제 좀 노사가 좀 대등한 고섭력을 가지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좀 자율의 정부가 개입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 바뀌고 있잖아요. 새로운 산업이 나오고 그다음에 직업이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안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 그런 걸 저희가 경험했지만 바뀌는 새로운 패러다임, 처음에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도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떤 노사관계는 전통적인 임금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노사관계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특수 고용자들도 다양한 플랫폼에서 일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대 다의 어떤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이분이 임금 근로자인지 아닌지도 좀 불분명한 그런 어떤 경계에 있는 그런 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전반적인 고용의 유연성을 좀 갖고 가서 탄력적으로 일하고 뭐 유연하게 일하면서 동시에 이제 실업의 어떤 걱정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고용 안전망을 두텁게 가는 그런 시스템을 정부는 이제 보험이나 사회보험을 통해서 좀 구축하고 노사관계의 어떤 그야말로 서로 제로섬 게임처럼 싸우는 그런 게 아니라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도록 대화 타협을 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것들은 법과 원칙은 이제 분명히 정부가 제대로 지키는지는
뭐 분명히 이제 제3자로서 보겠지만 모든 것들은 노사가 타협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바뀌는 어떤 사회에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실업에 대한 위험이라든가 고용의 안정성 부분, 그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어떤 직군의 출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안전망을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그 부분을 정부는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남은 시간이 20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분의 패널이 질문을 독점하게 하는 건 너무해서 플로어에서 한 분만 질문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구 질문하시겠어요? 네, 자기 소개를 하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일보 부동산팀 김원 기자라고 하는데요. 예, 저 일단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아까 말씀 공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250만 가구를 계산을 한 것이 이게 이전 정부의 어떤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이전 정부가 계획해 놓은 것까지 포함한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부동산 시장 안정이 되게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건지 뭐 가격이 뭐 몇 년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건지 지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250만 가구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3기 신도시가 진행되고 있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현재 진행되거나 진행될 예정인 것들을 포함하고 그거는 첫때 한 1, 2년간은 그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본격적인 저희 주택 정책이 공급 정책이 효과를 볼 것은 아마 예상의 3년 차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간단한 답은 현재 기획되고 있는 물량까지 포함한 물량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야 한다도 아니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야 한다고도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급격하게 내려가는 것은 정말로 경제 전체에 미친 효과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 국민들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이고 또한 급격하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그것은 경제 전체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를 하면 상승이나 하락의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격 수준이 별로 연간 뭐 물가 상승률 이내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 정도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에 경총의 손경식 회장님하고 대한상의의 최태원 회장님께서 축사라는 이름으로 건의를 하신 것을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손경식 회장님의 이제 축사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기업가 정신을 좀 고취해서 최고의 복지인 일자를 늘려달라 하는 말씀을 하셨고 간단히 요약하면 기업가 정신을 좀 고취해서 최고의 복지인 일자를 늘려달라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안 나온 규제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급변하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하라는 소위 파지티브 시스템 해도 된다는 파지티브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못 따라가고 있다. 기업이 힘들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것만 적어놓고 나머지는 다 하도록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주면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손경식 회장님이 축사에서 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굉장히 훌륭하신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파지티브 시스템은 너는 뭐를 해라라는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네거티브 시스템은 너를 뭐 빼고는 다 해도 된다 이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가야 할 방향은 네거티브 시스템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손 회장님 말씀에 100% 동의하면서도 조금 공허한 것은 사실 파지티브 규제, 네거티브 규제의 얘기는 거의 20년이 넘게
진행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던 거의 모든 정부에서 이 규제 시스템을 파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꾸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라고 많이 써 있습니다만 실제 20년간의 노력이 전혀 그게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충분한 변환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금융 규제가 굉장히 강한 쪽이 금융 분야의 규제인데 금융 분야의 규제를 파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꾸겠다고 입법한 게 이제 그 자산시장 통합 자산시장법이거든요. 자본시장법이거든요. 그게 네거티브로 바꿨다고 하는데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이 파지티브 규제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말로 네거티브다 파지티브는 사실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파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왜 안 바뀌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인센티브 구조와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는 말로 그칠 수밖에 없고 그 구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손 회장님의 그 제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단순히 레토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해도 된다는 리스트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된다는 리스트로 좀 해달라는 거니까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지 된다는 그런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최태원 회장님의 이 건의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탄소 감축을 새로운 기술이 이렇게 급변하는 이런 환경에서 페널티를 가지고 예를 들면 탄소 감축 같으면 페널티를 가지고 정책을 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기업의 크레딧으로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고치는 게 훨씬 더 촉진제가 되지 않겠냐 하는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앞으로 신정부는 이제는 옛날처럼 관이 리드할 수 있는 엘리트가 있는 게 아니고 민간 부문에도 엘리트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 통행식으로 정책을 하지 말고 민간 협업 시스템을 소위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을 해가지고 민간이 제안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물론 정부가 제안해가지고 민간도 팔로우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두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최태원 회장님 오전에 저도 직접 봤습니다. 정말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왜 잘 안 되냐는 겁니다. 왜 페널티 시스템이 아니라 인센티브 시스템이 되거나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와 기업의 관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신뢰가 없이 그냥 인센티브를 줬다 그러면 그 인센티브는 어느 날 다음 날 언론에 뭐라고 나오냐면 특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정책이 훌륭하신 정책인데 이 두 가지 정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가 기반의 국가와 기업 간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된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이 나온 김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 그러죠.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수출을 해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급망이 지금 굉장히 많이 위험에 처해 있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예를 들면 수입품이 12,0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80% 정도 되는 한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게 3,941개, 80%가 넘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 중에 중국 하나에 수입하는 게 1,850개입니다. 이 1,850개 중에 하나만 중국이 예를 들어서 무슨 이유로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휘청휘청거릴 수 있는 지난번 요소수 사태와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기업과 정부가 합쳐서 이 무너져버린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을 같이 협업하면서 만드는 일도 굉장히 지금 상태에서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남은 시간에 네 분 패널께 1분씩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질문을 하셔도 좋고 발언을 하셔도 좋고 그러면 맨 그 끝에 계시는 우리
조영태 교수님부터 네.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질문은 아니고 이제 그 건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들고 시장이 줄어드는 거는 뭐 어떻게 큰 뭐 당연 이렇게 뭐 정해져 있는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 우리의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늘어나야 되고, 그게 아까 뭐 후보님도 말씀하셨던 메타버스일 수도 있고요. 또 그 메타버스가 너무 좀 애매모호하다면 실제로 해외로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청년들도 그다음에 기업들도 더 많은 해외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해외를 이미 시장을 개척을 해놨고 내수가 줄어도 나는 해외로 가면 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수많은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개개인 청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중소기업 중소기업 벤처부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 네, 중소벤처기업부. 거기서 하는 일이 정확하게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처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이렇게 해외로 시장을 더 개척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그 부처가 플랫폼이 돼서 거기를 통해서 해외로 나가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국가는 있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저는 우리나라의 시장이 이게 다가 아니다. 우리 도메스틱 가지고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해외로 나가야 되고, 특히 청년과 개인 기업가들이, 개인 사업자들이 해외 시장을 더 많이 개척하도록 좀 많이 다음 정부에 혹시 윤 후보께서 되신다면 좀 많은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민수 교수님. 마이크 네. 드릴게요. 나중에 드릴게요. 여기 저 답변도 할 시간 드릴게요. 네, 저도 약간 관련된 질문이긴 한데, 제가 원래 연구하는 분야가 규제 공정거래 분야인데요. 그 규제 완화 말씀 많이 이제 하시는데, 사실은 규제가 들어오는 많은 부분들이 이 시장에서의 그 양극화 해소, 또는 이제 소상공인 영세 사업자 보호, 중소기업 보호, 이걸 위해서 들어오는 규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그 자영업자 보호 대책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질문 답변이 아니라 네. 쭉 하시면 모아가지고 답변하실 기회를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 우리 권혁 교수님. 예. 뭐 아까 페널티 얘기 나오고 규제 얘기 나오는데 사실 노동법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재미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또 재미없는 이제 질문 겸 의견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최근에 주 4일제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법적으로만 보면 뭐 휴식권 보장, 건강권 보장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임금을 산정하는 단위이기도 합니다. 그럼 근로시간이 줄면 결국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공식이 나오는데요. 이게 도대체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제도적 방향성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큰 고민이 사실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근로시간 68시간 시대에서 52시간으로 줄였지만, 사실 이 제도 자체가 너무나 획일적이어서 굉장히 대공장도 물론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굉장히 큰 비중이 있죠. 하지만 못지않게 또 영구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독특한 어떤 개발 사업장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플랫폼 같은 독특한 사업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규제로 딱 선을 그어버리면 틀림없이 어딘가에서는 과도하게, 어딘가에서는 과소하게 이 제도가 작동해서 많은 어떤 현장에서의 수용성이 떨어지게 되고 마는데요. 이런 어떤 노동법적인 어떤 제도 체계를 어떤 설계함에 있어서는 좀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 구체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고, 이런 관점에서 혹시 어떤 근로시간도 좋고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가지 제도 좋습니다만 좀 개정이 돼야 되거나 좀 수정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따 모아서 하기로. 우리 권대중 교수님. 저는 그 질문보다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번 정부를 보면은 그 공공주도형 서민주택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민간주도형 중서민주택 정책도 좋은데 때에 따라서 민간 합동 방식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임대주택 공부 같은 경우는 민간도 중요하지만 공공이 필요로 합니다. 지난해 6월 17일 날 아파트 매입 임대주택 제도를 폐지됐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육성했으면 좋겠고요.
규제가 능사는 아닐 겁니다. 부동산과 정책은 이게 잘못될 때 바로 잡아주는 게 정책인데 정치적 논리의 정책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내놨던 공약을 내놨던 것은 중간에 환경이 바뀌었다고 변할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변함없이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정말 시장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주택 형태가 공급될 수 있는지 이걸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되시면 여소야대가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제 야당이 180석이라 뭐 법을 고쳐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양도세 같은 경우는 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 규제는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지역 규제를 해제해 버리면 양도세 중과세가 없어지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좀 세밀하게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좀 면밀하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가 국민을 챙기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현숙 의원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온 질문 중에서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답변하시죠. 네. 그 두 가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우리 조 교수님이 청년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지금까지 뭐 노력은 했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스타트업들이 스케일업 단계에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스케일업으로 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애로들이 많아요. 해외 시장을 개척한다든가 자금 중개라든가 벤처 캐피탈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난 한 10년 동안 스타트업을 키우는 정책을 했었다면 이제는 스타트업이 스케일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결국은 청년들이 해외로 뻗어나가는 그러니까 국내에서 일하지만 지금같이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세상에 꼭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해외의 시장을 팔로로 개척하고 소비자를 만나고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제는 스타트업이 아니라 청년의 창업을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라 스케일업 단계에 지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토대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권혁 교수님의 주사회제나 어떤 되게 경직적인 노동법에 대한 얘기는 저는 전적으로 오늘 권혁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다 동의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양성이나 타당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이제 직업의 종류도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임금근로자 기준이잖아요. 정규직에 매일 8시간씩 일하는 임금근로자 이 기준을만 가지고는 사실은 이제 어렵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어떤 직업군과 그다음에 일자리에 대한 적응 그것에 따라서 맞는 법도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 하나쯤 수정할 수 있는 게 있냐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보니까 현재도 이제 탄력 근로 시간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 분야는 정상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현장에서 조금 더 필요하고 연구직 분들도 이제 탄력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더 좋다면 그거를 조금 더 연장 6개월로 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개정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사회자가 마무리하라고 5분 준 걸 제가 다 이게 패널하고 답변자한테 드립니다. 우리 강 교수님께 1분 드리겠습니다. 30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경청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영업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서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영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살리고 자영업자 성공적으로 지원할 거 지원하고 전환할 거 전환 지원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튼튼한 허리로서 자영업자를 키워야 합니다. 자영업을 키워야 합니다. 마지막 부동산 문제 저희는 다시는 부동산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할 것이고 저희 정부 새롭게 만약 출범하게 된다면 모든 정책이 이념과 정치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과학에 기반해서 국민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주어진 토론은 소위 공약 토론은 다 했습니다. 공약 토론은 질문하고 답변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런 거는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서 정책 개발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제언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첨가하고 싶습니다. 전혀 이야기 나오지 않은 제가 이 정부에서 31년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15년 근무하면서 하고 있는 지금 하는 일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진들에게 경영 자문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역시 대한민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하고 느끼게 만드는 거다. 어찌 외국인 투자 기업 많이겠습니까? 우리 기업인들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아침에 이재명 대선 후보와 윤석열 대선 후보의 강연도 아침부터 쭉 들은 사람으로서 윤석열 후보의 기조 연설 가운데 두 가지만 제가 강조하면서 끝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포퓰리즘은 독버섯이다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패널이나 누구든지 포퓰리즘이 독버섯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의를 다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거다 하는 그거를 상기시키고 싶고, 두 번째는 혁신을 통한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 혁신은 누가 하는 거냐? 혁신은 기업이 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은 밤잠 안 자고 죽자 사자 혁신을 하기 때문에 혁신을 통한 경제 강국을 만드는데 반드시 일조를 해 주십사. 그래서 기업은 경제 걱정하고 국민이 나라 걱정하지 않게 기업은 경제 걱정하고 그리고 나라 걱정을 정부가 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석현 회장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홍석현 회장님의 말씀은 화쟁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다투되 싸우지는 말자. 누가 내놓은 정책이라도 그게 국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그거를 정책에 반영해서 국민을 위해서 쓰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1시간 반 동안 우리 국민의힘 공약 토론에 참여해 주신 패널과 두 분의 답변자, 그리고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서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2세션 국민의힘 공약 토론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